관짝에 소금까지 뿌리다니. 미쳤구나.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관 위로 소금이 흩뿌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은 경악했고 며느리의 눈에서는 분노와 복수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장례식, 재산 갈등, 종교 사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장미순의 미소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78년을 살아온 그 얼굴에는 평생 지켜온 위엄과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액자 안의 사진일 뿐이었죠. 김은주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조문객 한 명이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은주는 기계적으로 답배를 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머, 은주 씨.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는 참 편했을 거예요. 시댁 큰고모 박정숙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맞아요. 큰어머니가 워낙 넉넉하게 해주셨으니까. 친정에서는 뭘 해줄 수 있었겠어요. 작은 고모 박정희까지 거들어 떴습니다. 은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로 근근히 살아오셨는데 그런 집딸이 이런 좋은 집안으로 시집와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큰 고모의 말에 주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러게 말이에요. 큰어머니 계실 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제 어쩌려나.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말들이 은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박도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은주를 모욕할 때마다 외면했고 때로는 함께 비웃기까지 했던 남자였죠. 도연아, 너도 참 힘들었을 거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큰 고모가 도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고모. 어머니가 워낙 은주를 아껴주셔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도연까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은주의 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큰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쩌려나. 친정에서 도와줄 것도 없을 텐데. 도연이도 참 답답해. 왜 결혼할 때 집안을 제대로 안 봤을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어머니 없으면 누가 뒷바라지 해줘. 그 말들을 들으며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에서 작은 소금 봉지를 꺼내 들었죠.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은주야? 큰 고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미순의 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 뭐 하려고 그래? 작은 고모가 소리쳤지만 은주는 이미 소금 봉지를 열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관 위로 사르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얀 알갱이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며 관을 덮어갔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친척들이 소리쳤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 소금은 잡기를 쫓는 게 아닙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금은 욕심을 쫓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죠. 평생 남을 깔보고 돈에만 매달리고 체면 때문에 사람을 차별했던 그 더러운 욕심을 쫓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입을 벌린 채 은주를 바라봤고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관 위의 소금 알갱이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조처럼 말입니다.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친정이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변변찮다고 말할 때마다 참았어요. 특히 어머님 칠순잔치 때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2016년 10월 장미순의 칠순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서 성대하게 치른 잔치였죠.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몰려들었고 장미순은 그날 하루 종일 여왕처럼 굴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만 옆에 앉아라. 내가 내 자랑이야. 장미순은 첫째 며느리인 박수진만을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수진이는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이었죠. 반면 은주는 은주야, 너는 주방에서 설거지 좀 도와줘. 손님들 많으니까 바쁠 거야. 은주는 한복을 입고 왔지만 결국 주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본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 저분이 둘째 며느리세요? 왜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쉿, 친정이 좀 그렇다더라고요. 어머님이 체면상 밖에 내세우기 어려워하시나 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은주가 도연에게 말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창피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어머님 옆에 앉아 있는데 저만 주방에서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형수님은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으니까 자랑스러우시는 거야. 너도 이해해. 도연은 그때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죠. 장례식장에서 은주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칠순잔치 때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댁 식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내 친정이 가난해 체면이 안 선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사하지 마라. 괜히 우리 집안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고모 박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더 있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도연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팔자가 좋은 년이야. 이것도 기억나세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남아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도 경악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에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1시간 넘게 울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 남편도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은주가 어디 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형수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하객들이 저를 보며 뭐라고 했는지도 들었어요. 저 며느리 참 불쌍하다. 시어머니가 너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두 구경만 하고 있었죠.
은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8년 동안 삭혀온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제 잔치 때 내가 조용히 있어서 다행이다. 괜히 나서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고모 박정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님은 장례식 치르는 돈도 없을 것 같으니 우리가 도와주자고 하시면서 뒤에서는 역시 가난한 집 자식들은 부모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다고 하셨거든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굴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았어요. 할인이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그 원망이 계속 쌓여왔어요. 관 위의 소금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주의 마음속에 쌓여온 모든 상처들을 정화시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칠순잔치에서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어머님은 밖에서 웃고 계셨어요. 저를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런 며느리를 둔 자신을 불쌍해하는 표정으로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갖고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은주의 마지막 말이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은주에게는 아직 할 말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숨기고 계신 것들도 알고 있어요. 이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색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특히 박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도연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경수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은주는 일주일 전부터 장미순의 방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진 서류 가방과 비밀 통장들 말이죠. 그날은 장미순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를 밤새 간병하고 온 은주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쉬려고 했는데 할인이가 할머니 방 청소를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엄마,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장미수는 자신의 방을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심지어 청소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허걱, 정말 냄새가 나네. 은주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에 본 적 없는 방의 모습이었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고 침대 시트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참에 침대 시트도 갈아 끼워야겠네.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 시트를 벗기던 중이었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였죠.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유언장이나 보험증서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가방을 열어본 순간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 은행의 통장이 수십 개나 들어있었거든요. 모두 장미순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알고 있던 통장은 단 2개뿐이었죠. 하나은행. 잔액 3억 2천만 원?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맞는지 여러 번 확인했죠. 분명히 3억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더욱 놀라운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5억, 신한은행 2억 8천, 우리은행 4억 1천. 이게 대체 뭐죠? 은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 가방 밑쪽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거든요. 청담동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장미순, 은주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5층 상가 건물이었고 시세가 최소 100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 소유권 증서도 있네. 하나는 압구정동에 있는 84평 아파트였고 다른 하나는 청담동에 있는 59평 아파트였습니다. 모두 시세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곳들이었죠. 가장 끝에는 금고 보관증이 있었습니다. 하나은행 금고, 금괴 20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3개, 명품 시계 컬렉션. 은주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합치면 최소 200억은 넘을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재산이? 며칠 동안 은주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시어머니가 이런 재산들을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있었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매달 수천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입금자 명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영희 5천만 원, 박순자 3천만 원, 이미경 8천만 원. 이분들이 누구죠?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구입 시기가 모두 최근 3년 내였고 모두 현금으로 일시불 구매되어 있었거든요. 은주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김영희, 박순자, 이미경. 이들은 모두 장미순이 다니던 그 종교단체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 단체 홈페이지에서 이들의 간증 영상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큰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장미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가문 번영을 위한 헌금을 드린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신도들한테서 돈을 받은 건 아닐까요? 은주의 추측은 며칠 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미순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은주는 시댁 식구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발견한 통장들 말이에요.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합치면 20억이 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들도 그런 돈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청담동 상가 건물, 강남 아파트 2채, 금고에 보관된 금괴 20개까지 총 재산 가치가 200억은 넘을 것 같더라고요. 박경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건 어머니 개인적인.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이 모든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실렸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보니까 김영희, 박순자, 이미경 이런 분들이 매달 수천만 원씩 입금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경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어머님이 다니시던 그 종교단체 신도들이에요.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은주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도 봤거든요.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은주는 장미순의 핸드폰 화면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님이 보낸 메시지예요. 권사님, 이번 달 가문 번영 헌금 5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저희 아들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순자님 메시지도 있어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감사 헌금 3천만 원 보내드릴게요. 큰고모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더 있어요. 이미경님 메시지는 더 가관이에요. 권사님, 저희 딸 시집 보내기 위해 8천만 원 헌금 드립니다. 꼭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은주는 계속해서 메시지들을 읽어나갔습니다. 하나같이 거액의 헌금을 보내면서 개인적인 소원을 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님의 답장이에요. 은주가 장미순이 보낸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고 계신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면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가문 번영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이상 헌금해야 한다. 그래야 3대에 걸쳐 축복받는다.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건 헌금이 부족해서다. 더 많이 내야 합격시켜 주신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제야 장미순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은 신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계셨어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뭐든지 이뤄진다고 속이면서 돈을 받아내셨던 거죠. 은주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고 성형수술을 받고 부동산 투기를 하셨어요. 신도들은 가문 번영을 위해 헌금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머님 개인 욕심을 채우는데 쓰였던 거예요. 박경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추측일 뿐이고. 추측이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옷장에서 명품 가방만 50개가 넘게 나왔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성형외과 영수증도 발견했고요. 은주는 핸드백에서 영수증들을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페이스리프팅 2천만 원, 눈밑 지방 제거 800만 원, 보톡스 시술 500만 원. 78세 할머니가 왜 이런 수술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도 하셨어요. 청담동 상가 건물을 50억에 사서 100억에 팔 계획이셨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미순의 진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신도들한테 거짓 간증까지 시키셨다는 거예요. 은주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김영희야, 내가 헌금한 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간증해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더 많이 낼 것이다. 박순자야, 내 남편 사업이 잘 된다고 소문내라. 그래야 다른 신도들도 더 많은 헌금을 낸다. 은주의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남을 속이고 돈을 빼앗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친정이 가난하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모욕을 주셨죠. 관 위의 소금이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겨진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신도들한테 돈을 돌려드리고 사과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은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신도들한테 돈을 돌려드리고 사과하세요. 은주의 말에 박경수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뭐가요? 은주의 날카로운 시선이 경수를 향했습니다. 경수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사실은 형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경수야, 뭔 소리야? 형, 사실 어머니 돈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었어.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도연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박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신도들한테서 받은 돈, 그 일부를 내가 썼어요. 뭐라고? 도연이 소리쳤지만 경수는 계속했습니다. 3년 전부터 어머니가 나한테 투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수야, 너 사업 수완이 좋으니까 이 돈 좀 굴려봐라. 수익이 나면 반반 나누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0억을 맡기셨거든요. 은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정당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음식점 프랜차이즈도 해보고.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박이 났거든요. 10억으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30억이 됐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욕심이 났어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더 많이 빌렸어요. 은주는 이미 끝이 보였습니다. 경수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결국 다 잃었어요. 100억이 넘는 돈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도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어머니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고? 형,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게 뭐야? 100억을 잃었다고? 경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요? 돈을 잃고 나서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가짜 회사를 만들었어요. 가짜 회사? 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 보고를 했어요. 매달 수익이 나고 있다고 속였죠. 은주는 경악했습니다. 시동생이 이런 일까지 벌였다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했는데요? 신도들한테서 받은 돈을 세탁했어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내 계좌로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도연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야, 그건 범죄야. 자금 세탁이라고.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재촉하시니까. 그리고 신도들도 계속 돈을 보내오고. 경수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난달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왔어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무조사요? 네. 부당한 자금 유입과 탈세 혐의로 조사받게 됐어요. 그리고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 의뢰가 들어왔대요. 종교를 이용한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 계좌는 이미 동결됐어요. 내 개인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 부동산들도 곧 압류될 거예요.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종교 사기꾼이었던 것도 모자라서 시동생까지 자금 세탁범이었다니요. 형도 알고 있었어요. 경수의 말에 은주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다고요? 도연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요, 형. 작년에 어머니가 형한테도 투자 제안했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형도 어머니 돈 10억 받아서 주식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5억 잃고 나서 나한테 도움 요청했고요. 은주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 집안 남자들은 모두 똑같았던 거죠.
관 위의 소금이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금이 정말로 잡기를 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의 폭로에 은주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 집안 남자들은 모두 똑같았던 거죠. 어머니 뒤에 숨어서 더러운 돈을 나눠 먹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도 공범이었군요. 도연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나는 정말 어머니 돈인 줄만 알았어. 신도들 돈인 줄은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그럼 어머니가 갑자기 수십억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20년 동안 저한테는 친정이 가난하다고 모욕 주면서 뒤에서는 신도들 돈 빼먹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여기가 장미순 씨 장례식장이 맞습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입니다. 수첩을 내보이며 말하는 검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장미순 씨 유족분들이 계신가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박경수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죠. 네, 저희가 유족입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미순 씨가 운영하던 종교단체 관련하여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보여주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장례식 중인데. 큰 고모 박정숙이 항의했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직원들도 함께 왔습니다. 정말로 국세청 마크가 붙은 차량들이 장례식장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했죠. 박경수 씨도 계신가요? 자금 세탁 혐의로 동시 수사 진행됩니다. 경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도연 씨, 당신도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연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아있던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분들이 뭘 하신 분들이에요? 검찰에서 왔다니까요. 사기라고 하네요. 장례식장에 검찰이 오다니. 처음 봐요. 빨리 나가요. 우리까지 엮이면 어떻게 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황급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텅 비었죠.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장미순 씨가 운영하던 천국의 문 종교단체에서 신도 47명으로부터 총 186억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금액에 경악했습니다. 186억이라니요. 신도들에게는 가문 번영 헌금이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개인 재산 형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직원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규모만 62억 원에 달합니다. 경수를 향한 검사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경수 씨는 이 돈을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하고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 씨는 이 자금의 일부를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입니다.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돈인 줄만 알았다고요. 그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입니다. 검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다른 수사관들이 장례식장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순의 유품들과 서류들을 증거품으로 압수해가는 모습이었죠. 관 주변에도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관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관 위에 뿌려진 하얀 소금이 그의 눈에 띄었죠. 이건 뭡니까? 소금입니다. 은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금을 관 위에 뿌리신 이유가 있나요? 잡기를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심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신도들도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문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죠. 우리 돈 돌려내요. 권사님이 우리를 속였다고요? 186억을 어떻게 다 써버렸어요. 신도들의 성난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미순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담했죠. 관 위의 소금 알갱이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이죠. 은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은주의 중얼거림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도들의 성난 목소리와 수사관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마치 전쟁터 같았죠. 우리 돈 돌려내요. 아이들 학비까지 털어서 낸 돈이에요. 권사님 믿고 집까지 팔아서 헌금했는데, 평생 모은 돈을 다 바쳤는데 이게 뭐예요? 신도들의 절규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영정사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죠. 검사가 확성기를 들고 신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차례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상이요? 186억을 다 써버렸는데 뭘로 배상해요? 집도 차도 다 압류당할 텐데. 시댁 식구들은 구석으로 몰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경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죠. 형수님,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은주를 불렀습니다. 뭐예요? 은주의 차가운 대답에 경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말이죠. 제발 살려주세요. 뭐라고요? 형수님이 증언만 해주시면 저희가 살 수 있어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에게 속았다고 몰랐다고 증언해주세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연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정말 몰랐다고 증언해줘. 당신까지요? 은주의 목소리에 경멸이 담겼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어머니 편만 들더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요? 큰 고모와 작은 고모까지 은주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우리도 정말 몰랐어. 큰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그러게. 우리는 그냥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줄만 알았어. 은주는 이 광경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평생 자신을 깔보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형수님, 제발이요. 저희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경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감옥에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일이에요. 은주의 차가운 대답에 경수가 더욱 절규했습니다. 형수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이요? 은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칠순잔치 때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뭘 했죠? 그건 어머님이 제 친정을 욕할 때 당신들은 뭘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네요. 은주는 관 위에 소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관 위에 소금을 뿌리던 날 당신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죠. 웃고 있었어요.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잘해줄게. 이제라도요? 은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20년 늦었어요. 그때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은주 씨,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나와주시겠습니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댁 식구들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우리 편에서 증언해 주세요. 형수님. 하지만 은주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검사와 함께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장례식장에서 제 어머니 관에 소금을 뿌리던 날 당신들은 웃고 있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제가 웃을 차례입니다. 그 말과 함께 은주는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절규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관 위의 소금 알갱이들이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주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11월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살짝 비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하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 편에 설게요. 사랑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절규가 계속 들려왔지만 은주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 편에 설게요. 사랑해요. 하린이의 문자를 보며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눈물이었죠.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은주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장미순의 종교 사기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 사건이라고 불리며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죠. 186억 원 규모의 종교 사기, 자금 세탁, 탈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경수는 자금 세탁과 사기 방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도연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연락도 끊어버렸고요. 장미순의 이름은 종교 사기꾼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신도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성형수술을 받고 부동산 투기를 했던 78세 할머니의 추악한 민낯이 모두 공개되었거든요. 하지만 은주에게는 오히려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하린이가 작은 상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을지로 골목 안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죠. 괜찮네. 임대료도 적당하고. 은주는 그 건물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평 남짓한 크기의 통유리창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카페를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요? 네. 엄마가 커피 내리는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싶어요. 하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후 딸은 오히려 더 밝아졌죠. 더 이상 할머니와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은주는 시댁 몰락 과정에서 나온 재산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남은 몫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카페 하나 정도는 열 수 있을 만큼이었거든요. 좋아. 여기서 시작해보자. 은주와 할인이는 손을 맞잡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개월 후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새 삶이라고 써 있었죠. 은주가 직접 디자인한 간판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긴 카페네요. 사장님이 누구세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죠. 하지만 은주가 내리는 커피 맛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독학으로 배웠어요. 시간이 많았거든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시댁에서 2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죠. 섬세한 손길과 정성이 커피 맛에 그대로 녹아들었거든요. 할인이도 방과 후에는 카페를 도와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바리스타 일을 배웠죠. 엄마, 라떼아트 어때요? 할인이가 자랑스럽게 하트 모양 라떼아트를 보여줬습니다. 우와, 정말 잘했네. 은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카페는 점점 동네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은주의 따뜻한 성격과 할인이의 밝은 미소가 손님들을 사로잡았죠. 사장님, 혹시 그 뉴스에 나온 분이세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언론에 몇 번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은주를 동정하기보다는 존경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견뎠다가 마침내 진실을 폭로한 용기 있는 여성으로 봤거든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정리하며 은주는 할인이에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아니요. 전혀요. 할인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저나 엄마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만 중요했죠. 은주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15세밖에 안 됐는데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데. 엄마, 진짜 가족은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에요. 엄마와 저처럼요. 할인이의 말에 은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6개월 후 카페는 완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오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녁에는 학생들이 찾아왔죠.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금방 내려드릴게요. 은주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였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미순의 종교단체 신도였던 김영희 할머니였죠. 사장님,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김영희 할머니. 은주는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감사 인사요? 사장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비록 돈은 못 돌려받았지만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김영희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사장님도 피해자였잖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김영희 할머니는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은주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저녁 무렵 카페 정리를 마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을지로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엄마,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할인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평온해서. 정말요? 응.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은주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였구나. 관 위에 뿌렸던 그 하얀 소금처럼 은주의 새로운 삶도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모욕을 참을 필요가 없었죠. 카페 새 삶의 불빛이 을지로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속 사연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인생 이야기와 시니어 감성 드라마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드라마, 가족 공감 사연, 감동 오디오북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